서연은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레 찻잔을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섭니다. 현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잔을 받아 한 모금 들이켰지요. 잔을 내려놓은 지 채 반각도 되지 않아 현감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서연의 비명소리가 적막한 관아의 밤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현감대감의 재산을 탐내어 독을 탔다더군. 평소에 정을 통하던 사내와 도망치려 아비를 죽였다는 말도 있어. 누군가 미리 짠 듯 화살은 오로지 서연만을 향했습니다. 고을의 인심이란 참으로 무심하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현감댁 아가씨라 부르며 칭송하던 이들이 이제는 옥사 앞을 지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서연은 차디찬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살인자라는 멍에를 쓴 그녀의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창백한 달빛을 등지고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서연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숙종 마렵, 산천이 수려하기로 이름난 경기도의 한 고을입니다. 대동법이 실시되고 장시가 서며 백성들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나 사람 사는 세상의 시샘과 탐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이 고을에 존경받던 현감, 서만호 대감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시리게 뜬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현감의 처소인 내당에서는 은은한 찻향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의 외동딸 서연은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레 찻잔을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섭니다. 아버님 잠자리가 편치 않으시다기에 심신을 달래줄 국화차를 다려왔사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듯 맑았습니다. 현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잔을 받아 한 모금 들이켰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 부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잔을 내려놓은 지 채 반각도 되지 않아 현감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노란 국화 잎은 붉은 피에 젖어 기괴한 빛을 내뿜었지요. 서연의 비명소리가 적막한 관아의 밤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아의 포교들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터와 빨래터에는 괴이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 아가씨가 현감대감의 재산을 탐내어 독을 탔다더군. 평소에 정을 통하던 사내와 도망치려 아비를 죽였다는 말도 있어. 누군가 미리 짠 듯 화살은 오로지 서연만을 향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찻잔 바닥에서 소량의 비소가 검출된 것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현감의 딸이라며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향해 침을 뱉고 독한 년이라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관아 귀퉁이 주막에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켜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윤입니다. 한때 한성부에서 날카로운 추리로 이름을 날렸으나 지금은 낡은 갓에 해진 도포를 걸친 처량한 신세지요. 그는 관가로 끌려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졌으나 꼿꼿하게 편등과 그 깊은 눈망울 속에 담긴 것은 사리가 아닌 거대한 슬픔과 당혹감이었습니다. 이유는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 저 여인의 눈은 범인의 눈이 아니다. 모두가 그녀를 범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이때 오직 한 사내 이윤만이 이 비극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 가녀린 여인의 손이 정말 아비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달빛보다 더 차가운 음모가 이 고을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일까요? 고을의 인심이란 참으로 무심하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현감댁 아가씨라 부르며 칭송하던 이들이 이제는 옥사 앞을 지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서연은 차디찬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살인자라는 멍에를 쓴 그녀의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옥사를 지키던 나졸의 꾸벅꾸벅 조는 소리 너머로 사박사박 집신 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창살 틈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을 등지고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해진 도포를 입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사내 이윤이었습니다. 이윤은 아무 말 없이 옥사 창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창살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은 주먹밥 2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죽으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우선 먹어두시오. 원통함을 풀려 해도 힘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서연은 경계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범인이라 확신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다가와 밥을 건네다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누구시기에 이 미천하고 추한 죄인에게 호의를 베푸신 겁니까? 이유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난 죄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진실을 보러 왔소. 당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말해보시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이오. 서연은 이윤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엔 비난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갈구하는 자의 정직함만이 있었지요.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며 맺힌 한을 토해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님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제가 올린 것은 아버님이 평소 즐기시던 국화차였을 뿐. 비소라니요. 저는 그런 끔찍한 것은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찻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방 안이나 근처에서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좁소. 향기, 소리, 혹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말이오.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이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님 방 문 앞에 놓인 신발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늘 코신을 정갈하게 갈무리에 두시는데 그날은 신발 한 짝이 뒤집혀 있었고 돛돌 아래에 젖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낮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 서연보다 먼저 방에 들어갔거나 혹은 창을 통해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윤은 일어서며 그녀에게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젖은 흙이라. 이 고을에 비가 오지 않아도 늘 젖어 있는 땅은 한 곳뿐이지요. 내일 다시 오겠소. 그때까진 살아내시오.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도리이자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오. 멀어지는 이윤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가느다란 실줄기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옥사밖 어둠 속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여 지켜보던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을 범인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서서히 두 사람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이윤은 옥사를 나와 밤이슬을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엔 서연이 말한 젖은 흙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지요. 이 고을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늘 땅이 축축한 곳. 그곳은 바로 마을 북동쪽 끝에 자리한 연못가 정자와 그 일대였습니다. 그곳은 고을의 실세 박진사의 사유지였습니다. 박진사는 대대로 이 고을의 만석군으로 통하며 관아의 일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인물이었지요. 이유는 몸을 낮추어 박진사의 저택 뒷담을 넘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고요한 밤. 이유는 박진사의 서재 근처 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서재 안에서 나직한 대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유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일이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그 계집이 생각보다 독종이라 입을 열지 않는군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현관 밑에서 일하던 이방의 목소리였지요. 뒤이어 묵직하고 가라앉은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박진사였습니다. 걱정 말게. 사흘 뒤면 형 집행이다. 그 전에 비밀 장부의 행방만 알아내면 돼. 현감 그 영감이 죽기 전 어딘가에 숨겨둔 게 분명해. 그 장부가 세상에 나오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는 걸 명심하게. 이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현감의 죽음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가로채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윤의 발치 아래에서 무언가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그곳엔 서연이 말했던 바로 그 검은 젖은 흙이 묻은 가죽신 한 짝이 덤불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도망치다 떨어뜨린 모양새였습니다. 이윤이 그 신발을 집어드는 찰나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걔 누구냐? 박진사의 호령과 함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윤은 가죽신을 품에 넣고 번개처럼 대숲을 가르며 달아났습니다. 뒤편에 서게 서라, 도둑놈을 잡아라 하는 고함이 들려왔지만 이윤은 어둠을 벗삼아 마을 밖폐가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윤은 품에서 가죽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발 안쪽을 만져보던 이윤의 손끝에 딱딱한 종이 조각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붉은 낙인이 찍힌 작은 전갈의 일부였습니다. 15세 밤, 달이 기울 때 북쪽 계곡에서 이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진범이 남긴 결정적인 단서이자 서연의 아버지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려줄 열쇠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 역시 저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이윤은 다시 옥사를 찾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지요. 이윤은 그녀의 손을 짧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찾았소. 당신 아버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당신을 이 차가운 곳에 가뒀는지 말이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소. 저들은 사흘 뒤 당신을 형장으로 보내려 하고 있소. 서연은 이윤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이제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과 이 사내에 대한 기묘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이윤은 전갈에 적힌 대로 고을 북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물살이 새고 바위가 험해 평소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지요. 자욱한 물 한 개 사이로 가파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쯤 바위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멈추시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칼날이 목을 지날 것이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이는 뜻밖에도 현감의 충직한 종이었던 길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추적을 피해 이곳에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주인을 잃은 슬픔보다는 무언가 거대한 분노와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윤은 손을 천천히 들어 저기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박진사의 집 뒷마당에서 준 그 가죽신을 내던졌지요. 이 신발의 주인을 찾고 있소. 젖은 흙이 묻은 채 서연 아가씨의 방 앞에 놓였던 그 신발 말이오. 길람이 자네 것인가? 길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지 않은 채 이윤을 쏘아보며 뱉어내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요. 당신도 똑같소. 서연 아가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박진사가 범인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소. 길람의 말에 이윤은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박진사가 범인이라면 왜 길람은
현감의 원수를 갚으러 가지 않고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일까? 그때 이윤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길람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흉터. 그것은 예전 역모에 휘말려 멸문당한 어느 가문의 간호들에게 새겨지던 낙인이었습니다. 이윤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서만호 현감이 자네 가문을 멸문시킨 그 판결문에 서명했다는 걸 알고 있었군? 순간 길람의 칼끝이 이윤의 목줄기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이윤은 간신히 몸을 비켜 피했지만 길람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길람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영감은 성인군자가 아니었어. 그는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누이를 노비로 팔아버렸지. 나는 10년을 개처럼 엎드려 기회를 찾았소. 그가 가장 아끼는 딸의 손으로 직접 아비를 죽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복수였단 말이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저 현감의 비리 장부를 훔치려던 탐욕스러운 자였을 뿐. 진짜 독을 탄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던 길람이었던 것입니다. 길람은 박진사가 장부를 찾으러 방에 들어왔던 시간을 이용해 서연이 가져온 찻잔에 독을 타고 박진사의 신발을 대돌 위에 뒤집어 놓아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유는 길람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복수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서연 아가씨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길람아, 복수는 끝났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지옥에 있구나. 지금이라도 자수해라. 아가씨의 목숨만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윤의 외침에 길람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숲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이윤과 길람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박진사의 사수들이었습니다. 모두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어선 안 된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이윤은 길람의 손을 잡고 절벽 아래 차가운 계곡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서연의 형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진실을 아는 두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곡의 거센 물살은 무정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물결에 휩쓸리며 이유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요. 간신히 강가 모래톱에 닿았을 때 그의 곁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얘진 길람이 있었습니다. 길람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이윤의 젖은 도포 자락을 힘겹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입가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요. 나를 미워하시오. 하지만 아가씨는 아무 죄가 없소. 박진사의 서재, 그 그림 뒤에 아버님의 비밀 장부가, 아니, 내 가문의 복수심보다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소. 그것이 길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0년을 품어온 복수심이 허망하게 꺾이는 순간이었지요. 이유는 길람의 눈을 감겨줄 새도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아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땡, 땡, 갱. 그것은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불길한 3번의 타종이었습니다. 한편 고을 광장에는 거대한 처형대가 세워졌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서연이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녀의 앞에는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가 술을 한 모금 들이켜며 칼날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진사는 높은 상석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서연의 죄가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되면 현감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올 판이었습니다. 집행하라. 박진사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망나니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목을 스치기 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옥방 창살 너머로 주먹밥을 건네주던 이윤의 따뜻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비님, 당신을 믿은 것으로 제 마지막 생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서연의 목을 향해 낙하하는 그 찰나. 멈춰라. 여기 진범의 자백과 증좌가 있다. 천둥 같은 호령과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 한마리가 처형장으로 난입했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이윤이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길람이 말한 비밀 장부가, 다른 한 손에는 박진사의 인장이 찍힌 은밀한 전갈이 들려 있었지요. 당황한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미친놈이다. 어서 목을 쳐라. 하지만 이유는 단숨에 처형대 위로 뛰어올라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던 백성들과 포교들을 향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장부에는 박진사가 현감 대감을 협박해 가로챈 굴량미의 행방이 적혀 있다. 그리고 현감 대감을 죽인 자는 대감의 종 길람이었으나 그를 사주하고 도운 대후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박진사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눈을 떠 자신을 안고 있는 이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윤의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거친 심장 박동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괜찮소. 내가 왔소. 처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은 클빛으로 변했으나 이내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주인은 자신이라 믿었기에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저놈이 미쳤구나. 감히 관아의 엄중한 판결을 방해하다니. 여봐라, 저 미친 선비와 죄인을 당장 함께 베어버려라. 박진사의 사수들이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며 이윤과 서연을 에워쌌습니다. 망나니조차 겁에 질려 물러난 처형대 위, 이윤은 한 손으로 서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길람의 칼을 굳게 쥐었습니다. 서연은 이윤의 품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세상 그 무엇보다 듬직해 보였지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저를 버리고 가소서. 저들의 칼날을 어찌 혼자 감당하시려 합니까? 이윤은 서연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중년의 사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을 두고 가는 길은 저승길보다 험할 것이오. 내 오늘 이 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소. 그때였습니다. 이윤이 펼쳐든 장부를 유심히 살피던 한성부 소속의 암행어사 대동관들이 군중 속에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윤이 미리 연을 날려보냈던 구원병이었지요. 어사 출두야. 청천벽력 같은 고함과 함께 박진사의 수하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박진사는 도망치려 했으나 이윤이 던진 칼날이 그의 도포 자락을 처형대 기둥에 박아버렸지요. 이윤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찢어 박진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엔 박진사가 현감을 독살하기 위해 길람을 매수했던 약조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돌을 던졌던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탐관오리 박진사는 포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서연이 바닥으로 쓰러지려 하자 이윤이 그녀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았습니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처형장을 비추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이윤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자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누명을 벗은 서연은 가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고을이었으나 그녀에겐 상처뿐인 곳이었지요.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보찜을 맨 이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요량입니까? 이윤의 물음에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수줍게 그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선비님이 가시는 곳이 제가 갈 곳이지요. 세상의 범인이 아닌 사람이 저뿐이라 믿어주신 분을 따라가려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름 없는 떠돌이 선비와 그의 아내로 달빛 아래 길을 떠납니다. 조선의 야사에는 기록되지 않을, 그러나 어느 밤 누군가의 귓가에 속삭여질 진실한 연정의 이야기. 모두가 범인이라 믿었으나 진짜 범인은 인간의 탐욕이었고 그 탐욕을 이긴 것은 오직 두 사람의 믿음뿐이었습니다. 길고 긴 밤, 억울함과 그리움에 가슴앓이 하던 서연과 이유는 이제 어느 산골 마을에서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밤도 이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꼬방야담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